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247 일산 동부점 원장 정우영입니다. 2024년도 수시 지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줌 녹화 방식을 통해서 영상을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보고 가급적이면 많은 학생들이 편하게 시청을 하고 수시 지원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세 가지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2024학년도 수시 주요 쟁점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자주 묻는 질문들. 이 수시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논술이다 보니까 저희는 논술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세 번째로는 수시 지원 연습, 실제로 함께 수시 지원 전략을 시뮬레이션 해보고 수시 원서를 쓰기 전에 어떤 순서로 고민하고 정리해야 될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수시 주요 쟁점입니다. 이 표를 보면요, 올해도 정시가 기회다라고 앞에 제목으로 달아놨는데 작년에 이어서 그 정시 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 40%를 선발하고 있고요. 수도권 대학으로만 봐도 소폭 정시 인원이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시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시 상황을 좀 보면 이 부분도 크게 많이 변화가 된 건 없습니다. 워낙 작년에 그 정시 인원이 많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요 수시 인원들이 많이 줄었고요. 근데 그 준 상태가 올해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따로따로 살펴보면 일단 교과 전형 에서의 선발 인원이 전체로도 줄었지만 주요 대학은 조금 늘은 모습이 보이네요. 그리고 종합 전형 같은 경우도 전체는 또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요 15개 대학은 네, 약간 또 상승한 걸 볼 수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워낙 많이 감소했었는데 올해는 신설학교가 생기면서 네, 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주요 대학을 가져왔는데 인문과 자연에서의 차이가 좀 뚜렷하게 보이죠. 이렇게 빨간색 표시가 된 부분이 인원이 는 부분일 텐데요. 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성대까지 네, 상위권 대학이 네, 많이 늘었습니다. 자연계에서요.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그 계약학과와 첨단학과가 증가하면서 네, 인원이 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비단 이 상위권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위권 학교의 인원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밑에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더 생겼다는 네,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밑에서 지원하려던 학생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 밑에 있는 또 자리가 또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 밑에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그렇게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서 인원이 는 건 꽤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인문 쪽은 그 인원이 좀 주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문 그 모집 정원이 좀 준 대신에 네, 지원 인원도 조금 줄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을 때도 미적분 선택자가 이제 확통 선택자를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과탐 선택자가 사탐 선택자를 넘어서는 모습도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능 때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문에서도 네, 인원이 주는 대신 지원 자의 수도 같이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으로 볼 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기준의 변화인데요. 평가 그 항목이 축소가 됐고 또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2023학년도와 비교를 해보면 비교과 영역에서 자율 동아리, 이 동아리와 관련된 그런 모습이 미반영 미기재로 바뀌었고요. 봉사활동, 또 미반영, 수상 독서 활동도 다 미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2024학년도부터 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는 항목들, 이렇게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 세특, 세분 운영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창체,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종합 서류에서 평가할 항목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학교에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교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종합에서도 역시 내신의 영향력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평가 요소가 변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네 가지 평가 요소가 있었어요. 학업 역량,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성이 있었고 발전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세 가지 평가 요소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10가지 평가 항목으로 재구성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비율로 반영을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했었네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확인을 했지만 자기소개서가 또 폐지가 됐습니다. 추천서와 자기소개서가 완전히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쓰는 모습, 고3 학생들 에게는 좀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으니까요. 다음은요. 서울 주요 대학의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화인데요. 고교별 추천 가능 인원이 확대가 됐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서강대의 경우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었고요.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도 원래 재작년 4명, 작년 8명, 올해는 10명으로 역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모습. 그다음 숙명여대의 경우 기존 10%로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아예 제한을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도 기존 5% 이런 비율로 그렇게 뽑다가 올해는 네, 명수로 10명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 변화 중에서 네,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완화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일단 고려대, 서강대, 성대, 홍익대가 전체적으로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일단 서강대가 성대가 전체 계열에서 인문이랑 자연 전체 계열에서 완화했고요. 고대와 홍대 같은 경우는 인문에서 조금 더 하향 조정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전형의 변화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 그 반영 방법이 바뀌었는데요. 교과 전형 지원할 때 교과 성적을 학교별로 이렇게 반영하는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을 하는지, 또 몇 개의 학기를 반영하는지, 또 과목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올해는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하는 그 대학들이 많아졌는데,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서 영향력은 좀 적을 수 있어도, 반영 방식에 따라 그 실질적인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는 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의 변화인데요. 원래 지난 이제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가 올해는 동덕여대와 삼육대, 그 다음에 한신대까지 이렇게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선발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울산대 의대라든지 한양대 에리카는 논술 전형을 폐지했네요.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를 보면 학추, 학업 우수형 이런 종합, 그다음에 교과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역시 논술에서도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그 변화는 주로 이제 완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요건 2022학년도부터 시작된 그 통합형 선택형 수능으로 인문 계열 학생들이 그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걸 이제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 변화를 최대한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게 2024학년도 입시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렇게 완화가 된 모습이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렇게 서강대도 마찬가지네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확인해 볼 건, 성대 같은 경우에 또, 변화가 좀 크죠. 작년에는 자연계에서 과탐2로 탐구를 따로따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올해는 사탐에서도 탐구를 따로따로 반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완화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등급합도 낮아졌네요. 하지만 탐구 같은 경우는 사탐 한 과목 필수 응시, 과탐 한 과목 필수 응시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계열을 나눠서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인문 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자연 쪽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의학 계열에서도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된 학교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최저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질 경쟁률의 변화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되고 낮아지면 충족률이 당연히 올라갈 거고요. 그렇다면 지원자들의 그 입학 성적도 같이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년도 입학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이렇게 변화가 있는 학교들은 좀 더 보수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요한 변화 중에서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가 또 증가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서 뽑던 반도체 공학 이런 것들 기존
그 과들도 있고요. 새롭게 신설된 학과도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 조금 다른 점은 2023학년도에는 고대, 네, 연세대, 네, 서강대도 있고요. 성대, 네, 그다음에 카이스트 6개 대학에 7개 학과 320명이 신설되었고요. 2024학년도에는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공학과가 원래 50명이었거든요. 근데 100명으로 50명이 증원하였고요. 성균관대가 삼성전자와 이 지능형 소프트웨어 학과를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이공계 특성화대학에서 기존에 있었던 카이스트 포스텍 이외에도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교에서도 신설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천대, 네, 클라우드공학과,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또 신설이 됐고요. 숭실대에서도 정보보호학과, LG U+에서 또 신설이 됐습니다. 이렇게 신설된 학과들이 많이 생기면서 자연계에서 뽑는 인원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채용 조건형 계약 학과를 수시 전형별로 한번 나눠봤을 때도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분야 입학 정원도 증원을 했네요. 이번 입학 정원이 증대된 모집 단위 중에는 역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서울대 첨단 융합 학부나 그다음에 성균관대 에너지학과 등이 신설되면서 전년도 입학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동일 대학 유사학과나 다른 대학 유사학과를 검토해서 지원 전략을 구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원 전에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또 필요하고요. 면접이 있는 경우에도 유형이나 방법들을 같이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 관련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추가로 지금 또 계속 확보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청하시면 학생들에게 모두 공개를 하고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논술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